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3.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6% 상승하면서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그러나 어제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오늘은 80포인트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폭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1,7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3,250억 매도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을 했지만 양 투자자는 매도를 하면서 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3,5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250억 매수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의 하락폭이 워낙 컸고요. 어제 이제 하락폭을 채 메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승장이 나왔는데 며칠 정도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락 급등을 하는 반복하는 장이 사실 전형적인 하락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점점 내려가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하락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라든지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시장을 지켜보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그냥 회복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베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때 좀 이제 매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선 정도로 진행 중이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 상승 하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1,700억 정도 빠져나갔고요. 3일 정도 지금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했지만 별로 기분 좋은 반등은 아니었다. 그럼 기관 투자자도 3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가 7천억 정도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마찬가지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역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또 매도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매수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이탈 가지고는 많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매도 물량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6% 가까이 반등했지만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시장 상황을 더 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코스피에는 코스닥에는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8천, 9천억 가까이 정도 코스닥을 굉장히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에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물량이 실제로 이 코스닥을 집중 매수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매도를 쳤던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상환하고 있는 숏커버링에 대한 매수세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기술주들이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N 캐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는 코스닥이 별로 투자하기 좋은 시장은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좀 다른 이유에서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은 했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2.6%, 3% 정도 하락했는데요. 니케이는 이제 어제 12% 떨어졌다, 10% 가까이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폭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니케이는 메워주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너무나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 코스닥 잡초처럼 움직이죠, 니케이가. 근데 아직까지 니케이도 지금 엔화에 대한 환율 방어를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수록 니케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파장이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시장도 지금
9원 정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1379원으로 환율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며칠 동안 증시를 정말 엄청나게 끌어내리던 눌리던 그런 소식들이 경기 침체와 엔켈이라는 그 두 단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니케이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다시 회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날에 이제 발표되었던 그런 이 서비스 지표, 그죠? 서비스 지수 지표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누그러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PMI가 51.4로 전월 48.8 대비해서 2.6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이 지표가 나와버리면서 자, 지표들이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 지표는 좋지 않았고 서비스 지표는 좋고 이렇게 되면 어떤 지표를 믿어야 되는지가 또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지표가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막았지만 다시 한번 물가 지표가 또 높게 나오면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시장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쉽게 말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이 매물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좀 과도하게 코로나 이후로 올라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만 있다면 좀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지금이 그런 상황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며칠 더 시장을 좀 보면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선물 지표 1%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뭐 딱히 지금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73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 1.9달러 수준으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지 않고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니까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3.8%대, 1.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3.7%대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또 불안하고 경기 침체 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또 빅컷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을 모두 열어두고 우리가 거기에 둔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 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천천히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월달 지나고 이제 9월달 갔을 때 금리 인하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막상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시장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자, 내일 뭐 시장이 반등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또 바닥을 만들어서 횡보를 할지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경기 지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동성 큰 장이기 때문에 조금 무디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10원 상승해서 6.37% 상승했고요. 16,870원 올라서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어제 뭐 10% 이상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뭐 6% 상승해도 사실 아직도 17,000원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17,000원 3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이제 하락폭을 거의 메워주는 듯 했는데 코스피 지표가 좀 눌러지면서 같이 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원전 테마들은 어제 더 많이 내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회복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70원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시의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지금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별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은 76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전날보다 조금 줄었지만, 사실 뭐 평소와 유사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정도 지금 16%까지 빠졌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사실 이 시장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뭐 하락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하루 가지고는 사실 모르죠. V자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사실 오늘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7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자, 어제 많은 물량을 뱉어내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매수로 잡혔었고요. 주가는 쭉쭉 떨어졌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같은 날 많은 매수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 나머지 투자자들도 사실 뭐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사모펀드는 9만 8천 주 정도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위주로의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세한 지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88만 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줄긴 했지만 크게 드라마틱하게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이 합병 발표 이후부터 공매도 잔고를 계속 늘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의 이 공매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는 사실 아직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10만 주, 20만 주씩 합병 기일까지 꾸준히 늘어나는지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주가가 눌러졌을 때 또 상환했을 때 쇼커버링으로 차익 금액을 또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도 뭐 일단 공매도 잔고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차잔고는 차분하게 진행 중이고요. 오히려 이제 줄어들어서 1300만 주 정도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 정도만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좀 많은 매수가 있었고요. 저가 매수를 한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JP모간 어제 많은 매도 있었고 신한증권에서 반대 매수가 좀 있었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매수로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에 따라서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주가에 대한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한 반등이 옵션 만기까지 또 이어지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 이후에 움직임이 달라지는지인데요. 그것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은 87만 주에서 86만 주로 거의 동일했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를 떨어뜨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21.3%까지 지분을 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드만삭스의 이런 매수는 오히려 이제 이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평소에 활발하게 매도를 하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만기 때마다 등장하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 목요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소식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두산 자체가 계속해서 합병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편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죠. 뭐 금감원이 보완 요청했던 부분은 사실 합병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고 그냥 위험에 대한 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어라 라는 보완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냥 그대로 그냥 보완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은 그대로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런 것들을 뭐 상세히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상세히 기재 안 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죠. 두산 에너빌리티 신기술 확보와 적시의 생산 설비의 증설을 위한 현금 확보, 추가 차입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굳이 합병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할 필요 없다. 두산 이 큐백스를 그냥 팔아도 된다. 그리고 두산 큐백스랑 그 다음에 두산 밥켓으로부터 얻는 배당금도 적지는 않죠. 그래서 합병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 배당금 받으면서 현금 가지고 있는 그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활용해서 지금 당장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은 확보를 한 상태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뭐 부족한 듯이 네, 새로운 현금 확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듯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발생하는 이자 비율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산 밥켓을 떼는 과정에서 두산 밥켓에다가 이제 부채를 떠넘기고 그 두산 밥켓을 가지고 이제 부채를 가지고 로보틱스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었고 결국에는 1.6조로 그 지분 가치를 줄여버려서 네, 합병하는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뭔가 꺼림직한 항상 제일 위로 올라가면 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해명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투자 재원에 대한 부족 부분은 제가 어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사측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당장 필요한 금액이 조 단위가 아니죠. 3년간, 향후 3년간 필요한 금액이 조 단위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당장 1조 투자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1조 투자를 언제 어디서 할 건가 그거를 계획표를 짜서 주주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이제 수주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요.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은 영위 사업이 전혀 달라서 양사 사이에 사업적 제휴와 협력,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주요 사업인 대용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등 기존 에너지 사업에 더욱 집중할 거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산 주주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궁극적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주주 가치 제고를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냐? 2030년? 네, 2026년? 지금부터 향후 2, 3년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가? 그거부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입금 상환, 그 다음에 주식수가 줄어서 재상장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보면 알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0원을 찍고 하루 만에 찍어 눌리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 계산해서 주식이 얼마 올라갈 거를 계산해서 주주들에게 그 이득이 항상 갈 것처럼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 체코 원전 수주에도 찍어 눌리는 이 분위기, 이러한 시장 이 상황 속에서 합병을 통과시켜가지고 주식수 줄여서 얼마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퍼센트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쭉 이어지는지 그 이상으로 가는지를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건 보장하지 못할 겁니다. 사측에서는. 오히려 잠깐 이제 합병 상장 시 11월 25일에 시초가의 고점 찍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었느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주주에 대한 가치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그 얘기했던 16% 상승이죠. 그 16% 상승을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25일에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16%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기간을 걸어서 뭐 12월까지 그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던가 그런 이 주가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올라갈 거다. 심지어 그 해명 이 주주들 서한이죠. 거기에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뭐 보증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1월 25일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근데 올라갔다가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지는 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될 거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공짜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의 주식수가 25%가 감소하면서 받는 주식이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구조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요 한번 합병 비율에 대한 변경을 했을 때 주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비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두산밥켓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여서 합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2.3조라는 그런 이 자본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 7천억을 지금 떼가지고 1.6조 원으로 낮춰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1.6조 원의 합병가액을 매기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받는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산밥켓 이 합병가액을 너무나도 낮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에너빌리티 에서 두산밥켓을 직접 사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에게 불리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게 되면 매각 대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귀속될 뿐이고 주주들에게 직접 환원되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사업 투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 확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사들이면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전 투자하고도 그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 7천억 상환에서 660억 이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1조 4천억 상환에서 연 이자 7천억 정도를 1천억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를 왜 지금 생각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사면 두산 지주사가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를 사야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사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네. 심지어 그렇게 할 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제 합병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을 넘기면서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7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을 넘기지 않았을 때 이 합병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수익가치, 본질가치가 지금 이제 차입금 반영 시에는 동일한데 차입금을 미반영하게 되면 수익가치와 본질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0.127에서 0.16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0.46 곱해가지고 31주를 받는 게 아니고 1000주당 31주 받는 게 아니고 한 60주, 70주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결국에는 차입금 떼면서 회사 좋은 일 시킨 거죠. 네.
주주들을 위한다라고 했으면 차입금 떼서 두산밥켓 싸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두산밥켓 본질 가치 차입금 넘기지 말고 본질 가치 그대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합병시키면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더 커지고 그리고 차입금은 그냥 이제 두산 큐백스 팔고 그거 뭐 이 갚던지 아니면 차입금 그대로 두고 두산 큐백스랑 뭐 그런 거 이제 매각한 거 4,400억에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6,600억 해서 1조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원전 투자를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차입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합병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신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신주 상장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수가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 대한 지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산 지분율을 높여서 두산 밥켓이 왔을 때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그런 가치가 아닌가. 결국에는 수익 가치에다가 딱 자산 가치와 동일하게 만든 7천억을 만든 게 아닌가.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했다면 왜 꼭 7천억만 가져가야 됩니까? 더 가져가도 되죠? 네. 뭐 더 많이 가져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수익까지 줄여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두산 밥켓을 거의 공짜로 넘겨도 되지 않나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억지로 이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맞춰서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주주분들과 우리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여론에서 좀 파헤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결국에는 진행될 건데요. 합병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9월 25일 주총에 이 합병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합병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반대한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총 금액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6천억이 넘거나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1조 5천억이 넘으면 합병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 청구권을 뭐 5,800억 행사를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그 매수 청구권에 5,800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1조 투자하기 위해서 합병을 진행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합병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게 매수 청구권 5,800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6,870원인데요. 이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 매수 청구권을 저렇게 많이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두산 측에서 뭔가 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대형 원전까지는 향후 뭐 10기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인 숫자 SMR에 대해서 향후 5년간 62기에서 대폭 초과해가지고 그 이상 연 20개의 그런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게 연 20개가 필요한 이유를 회사에서 산출을 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계약 요청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요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곧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다른 SMR 투자사로부터 이런 관련한 소식을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딱 좋은 이 8월 달이죠. 왜냐하면 9월 달부터는 이 반대 의사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25,500원, 289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주가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이 밴드 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이 시장이 불확실하고 비판을 받는 이 여론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주가가 계속 형성된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매수 청구권이 많으면 회사 측에서도 부담스럽고 합병을 지금 진행시킬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매수 청구권 다 행사해서 그걸 이제 합병을 한다. 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산그룹사 전체의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한 방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르메니아 소형원전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SMR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국, 미국, 프랑스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세일즈를 하기에는 아직 이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케일 파워발 모델 이 제작이 상당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미국의 차세대 SMR 같은 경우도 차츰차츰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계속 제작 요청이 온다면 아까와 같이 연 20개의 SMR 제작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연 20개면 5년이면 그냥 1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100개라고 했을 때 뉴스케일 파워 모듈이 6개 들어갔을 때 그죠? 476메가와트였나요? 그게 이제 총 4개 들어갔을 때 그 스탠다드 파워발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는 사업비였는데요. 근데 그 50억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정도를 수주한다라고 예상이 되었죠. 근데 100개라고 했을 때는 요거의 한 4배에서 5배거든요. 그래서 4배, 5배를 잡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그런 큰 프로젝트 2조씩 이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총 5개를 하면 10조 가까이 이 SMR에서만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권을 따낸 겁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에서도 체코 원전에서만 지금 8조 가까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 원전도 대형 원전, SMR도 SMR 해가지고 지금 원전 부문에서만 수십조 원의 그런 기자재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사측에서도 그 캐파 이 능력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캐파 능력을 합병과 연결 지으려고는 하지만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 이러한 부분들. 근데 굳이 합병을 시키고 싶다면 주가를 많이 올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